먼저 국회 도서관장님의 대사를 시작으로 유병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열게 됐습니다. 마침 유경준 의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는데 오늘 발제하시는 분은 대외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김홍정 원장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제반의 정책들을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토론해 주시는 KDI 정책대학원 교수님 역시 좋은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국가전략 콜로퀴움이 모든 분들이 경청하게 되고 나아가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데 또 새로운 주요한 정책의 큰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강남정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공급 부분에 충격이 와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돈줄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가 있고 중국 경제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 1% 중반대 정도로 상대지만은 해외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에서 대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1%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좋은 토론과 발제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국가 전략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늘 가슴 벅차고 뜻깊은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이게 좀 그렇게 밝은 주제가 아니어서 참 마음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이라고 제목을 해봤는데요. 앞서 유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다보스에서 이제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재세계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구도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했죠. 많이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이게 못 사는 나라가 10,000불까지 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었죠, 그동안에.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나라 없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서방은 아프리카나 개도국에 가서 우리 같이 하면은 선진국 되니까 니네 우리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 안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보수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말씀은 세계화가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집어넣고 문화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세계화를 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다보스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상품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가 어떤 새로운 통상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안보가 구성하고 있어요. 경제 안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경제적 편익의 감소, 베네핏이 감소하고 소득 불균등, 인컴 이니퀄리티가 증가하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해서 BIG, 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 안보 이슈가 구성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경제 안보는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해서 꼭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을 흔히 경제 안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라든가 또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식량 안보라든가 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에너지 안보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유무형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충격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선진적으로 보호하는 모든 조치가 경제 안보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키아벨리의 야구 방식의 세계냐 아니면 로널드 콜즈 이론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장에서 모든 것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비효율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냐. 이거 우리가 경제 원론에 보면 이제 이렇게 코즈의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면 이를 피하는 것은 상대적인 별도라고 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점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룰 베이스드 경제 시대는 회의가 나고 있고요. 자, 현재 그 장면의 주요 경제 안보 이슈를 짧게 하나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5개 정도 나왔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망이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의도적인 공급망 재조정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표가 표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21년도 하반기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22년도에 와서 우리가 희망은 계속 이것이 완화돼서 빨리 조만간 공급망 문제는 수습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월 달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에 있어서는 1년 정도 지금 우리가 공급망 정상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자, 기술안보 미국과 EU는 서로 TTC라고 해서 무역기술위원회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을 해가지고 TTC를 해서 현재 서로의 스탠다드를 기준을 맞추고 있고요. 미국은 이쪽으로는 TTC, 이쪽으로는 IPF로 해서 현재 그걸 맞추는 그런 작업을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에는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그 전쟁 이후에 이거는 특히 이제 전쟁 이후에 에너지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자, 식량 문제는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식량 그렇게 식량의 그 곡창지대라서 식량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정밀하게 보자면요 흑해라고 하는 바다는 우리의 그 종중국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흑해는 이쪽에 그 연안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 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흑해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교역 항로 그동안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는요. 전 세계에서 해킹을 제일 잘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에요. 그 세 나라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하지 않고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 대응 방향인데 결국은 에너지든 식량이든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그 매개변수적 기능을 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한 일이고 사실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가격이 높아야 들습니다. 가격이 높아야지 전기도 한 번 더 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탄소 중립관에서는 CBAM이 유럽이 CBAM을 지금 올 10월부터 도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탄소 관세입니다. 유경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론이 토론 자료 같지 않다는데 저는 그냥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아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통상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요. 특히 지난 한 30년간 그러니까 대강 글로벌 금융 이후 전에는 자유무역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가마다 이게 뭐 자유무역 말고 이거 딴 걸 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정책의 방향도 사실은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긴 호흡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저 빨간색 그래프가 상품 수지인데 대강 글로벌 금융 이후부터 굉장히 높은 흑자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 변화 여러 가지 있고 원자재 이렇게 가격도 상승하고 중국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확 떨어져서 지금 보니까 상품 수지가 대강 지난 2분기에 갑자기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보면 적자 난 게 거의 없잖아요. 앞쪽에서 거의 2000대 초반 정도 가야지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제 막 걱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중 전략 경쟁을 정확히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따라가도 안 되는데 현재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보면은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 현재 무역 제한이 없습니다. 새롭게 부과된 제한이 없고요. 첨단 제품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계속 거칠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그 교역은 작년에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미중 간의 교역이.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현재 범용 제품과 첨단 제품 중에서도 범용성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 없이 양국 간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전략 경제 자체를 굉장히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도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고요. 출산율 저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온 것처럼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기반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저출산 인구 고령화 관련해서는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는 전망이 다 틀립니다. 예측이 다 틀립니다. 예측이 항상 틀리는데 아이언 룰, 그러니까 철칙같이 맞는 것은 인구학자들의 전망이에요. 그건 지금까지 이렇게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계속되면 2050년에 어떻게 되고 아무 대책 없으면 2100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국내 경제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 사회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의 많은 사례를 보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요, 그 국내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이제 또 이민 문제가 있는데 국내적 요인은 좀 더 혼인 외의 그 출산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연 이민이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 많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인구 주는 걸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갔고 지금 같은 규모를 유지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덜란드 같은 거라든지 뭐 해갖고 한번 그 지향점을 먼저 포커스한 다음에 그럼 이민은 도대체 어떤 방식의 이민을 받아야 될 건지.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 최근에 인구 구조 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뭐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엄청나게 적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포함해서 특히 고소득 직층의 청년층에 지금 부족한 게 한 500만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숙련 이민이 아니라 전문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성장의 활력도 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들이 중국, 미국 또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저희 경제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이 오늘 콜로퀴움을 개최해 주신 우리 이명옥 원장님과 좋은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박수를 좀 쳐주시면